117쪽 맞나요? 예, 여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이상시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런 방법론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미리 연구 분석하고 해석해서 도출한 결과를 먼저 언급하면 크게 반복과 변주, 이상시에 나타난 반복과 변주를 이 두 가지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언술 구조죠. 반복의 언술 구조와 변주의 언술 구조. 반복의 언술 구조는 뭐예요? 부분적 차원에서 한 편의 시에서 부분적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변주는 그것이 한 편의 시 속의 연 구성의 영역에서 시상 전개가 일어나는 시상 전개에 따르는 연구성의 영역에서. 그래서 이것은 구문론적 차원이고 이것은 의미론적 차원이다. 그죠? 이것에 대한 연구를 텍스트 언어학에 서 얘기하는 결속 구조의 6가지 기법, 그 중에 회귀, 부분회귀, 병행구문, 환원, 대용형, 생략. 그죠? 이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죠? 변주의 차원은 이 반복과 완전히 별개가 아니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이 반복이 뭐예요? 이 변주 속에 포함된다 그랬죠? 이 변주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 되되, 그죠? 어떤 변형을 동반하면서 반복이 되니까 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과 변주가 완전히 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이 반복은 이 안에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책에서 7명의 시인을 분석하는데 특별히 2명은 이걸 생략하고 연구를 했어요. 어떤 걸? 요 1차원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것이 없는 게 아니고 요 변주를 연구하는 이 차원의 이 반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포함되니까 그렇게 연구한 사람이 2사람인데 이상과 김춘수다. 나머지 이제 5명의 시인은 조금 더 꼼꼼하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요.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상은 그러니까 바로 변주의 차원으로 바로 들어가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이 변주의 의미론적 차원을 텍스트 언어학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결속성의 관점, 그죠? 의의 연속성이라든지, 그죠? 등등의 관점으로 연구를 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이 7명의 한국 모더니즘 시인들에 나타나는 이 변주의 방식을 즉 의미론적 차원으로 연구해 본 결과 10가지가 나타났죠.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병렬이 있고, 대비가 있고, 대칭이 있고, 점층이 있고 등등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이상은 특별히 이 대칭적 대구 요걸 즐겨 구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2장
대칭 순환적 대꾸. 그 다음에 3장 128쪽 대칭 확장적 대꾸. 이렇게 크게 둘로 유형을 나누었어요. 자, 전체적인 지금 이 구성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두 가지 대꾸라고 붙인 것은 뭐예요? 이 변주가 대꾸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우리 앞에서 뭐예요? 이 병행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변주의 차원, 즉 한편의 시 속에서 연구성, 의미론적 차원으로 우리가 연구할 때는 이걸 대꾸라는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부분적 차원에서 반복이 일어나는 것이 6가지 중에 병행구문이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대꾸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병렬적 대꾸, 대비적 대꾸, 대칭적 대꾸, 점층적 대꾸. 이 대꾸가 다 이제 이 변주의 그죠? 유형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른 시인들도 공부하겠지만 이 변주의 방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즉 반복이 일어나는 어미론적 구조죠. 반복의 어미론적 구조가 변주인데 변주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가를 다 조사해 보면 어떤 시인은 병렬, 대비, 대칭, 점층 등등을 그죠? 고루고루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즉 병렬도 사용하고 대비도 사용하고 대칭도 사용하고 점층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하나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의 경우는 이 대칭을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이것이 이상시가 갖고 있는 뭐예요? 특성이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렇게 변주의 방식으로서 대꾸의 유형을 하나만 구사하는 한편의 시에서 하나만 구사하는 경우는 단일 유형이고, 이걸 복합적으로 두 개를 결합하거나 이렇게 두 개를 결합하거나 아무튼 둘 이상의 변주의 방식을 한편의 시 속에서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작품의 언술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그걸 이제 복합 유형이다. 시인에 따라서 이 7명의 시인 중에서 이 변주의 즉 대꾸의 방식을 단일하게 구사하는 시인이 있는 반면에 복합적으로 구사하는 시인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복합 유형을 사용하는 시인이 20년대와 30년대 4명 중에서 이상이 유독, 나머지 3명은 다 단일한 유형을 사용하는데 이상만 복합 유형을 사용한다. 그리고 50년대 3명, 김춘수, 김수영, 전봉우는 다 복합 유형을 사용한다. 이게 이제 이건 이제 개별 시인 연구, 7명의 시인 연구를 다 그죠? 수행한 후에 결론에서 그죠? 비교할 때 이게 시대별 특성으로 한국 모더니즘 시인들 중에서 30년대까지의 시인들은 주로 이 반복과 변주의 방식을 단일하게 구사했는데 50년대로 가면 시인들의 이 상상력이 언술 구조가 복잡해져서 복합 유형을 주로 구사한다. 시대별 그죠? 한국 모더니즘 시인들의 언술 구조가 시의 언술 구조가 가지고 있는 뭘 이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시대별 특성을 그리고 시인별 특성도 물론 이제 지금 살펴볼 수 있고 시대별 특성도 살펴볼 수 있죠. 이건 이제 결론에서 언급할 내용이지만 미리 지금 우리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의 시 전체를 통해서 반복과 변주, 특히 이 반복이 요 속에 들어가 있는가, 변주의 방식으로서 어떤 대꾸의 유형을 쓴다는 거예요. 대칭을 가장 기본적으로 쓰고 다른 건 잘 사용하지 않고 대칭을 쓰고 그 대칭을 단일 유형으로 쓰지 않고 복합 유형으로서 뭐하고 결합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순환과 결합시켜서 대칭 순환적 대꾸, 두 번째는 대칭 뭐예요? 확장적 대꾸.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이 10가지 이 변주의 방식 중에서 앞에 5가지가 1차 범주고
뒤에 5가지가 2차 범주인데 이 범주를 나누는 이유는 단일하게 사용할 때는 주로 단일 유형으로 사용할 때는 이 앞에 5가지가 주로 시인들이 주로 구사하는 유형. 그래서 1차적인 범주고 요 뒤에 5가지 중에 여기 들어있죠. 순환, 확장도 여기 다 들어있는 건데 순환이나 확장. 이건 2차 범주란 것은 복합 유형을 사용할 때 1차 먼저 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2차 범주. 10가지 중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옵니까? 116쪽에 나오니까 한번 다시 봅시다. 116쪽 위에서 셋째 줄. 이때 변주의 방식으로 삽입하는 새로운 요소들은, 자, 이제 변주의 방식의 10가지 유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병렬, 대비, 대칭, 연세, 점청. 이렇게 5가지가 1차 범주라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처음부터 이건 1차 범주구나. 나머지 뒤에 5가지는 2차 범주구나. 이렇게 먼저 설정한 게 아니고 7명의 시인들이 구사하는 변주의 방식을 다 조사해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 앞에 5가지가 주로 1차적으로 사용하는 1차 범주고 뒤에 5가지가 이렇게 복합 유형을 구사할 때 이 1차 유형과 결합해서 사용하는 두 번째 2차적인 범주로 사용된다. 이 다 조사해서 나온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걸 먼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납적으로 이것이 밝혀진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 2차 범주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순환, 전환, 왕복, 확장, 기결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상은 1차 범주 중에서 대칭을 주로 사용하고 복합 유형을 구사하는데 2차 범주 5가지 중에서 특히 2가지 뭐예요? 하나는 순환, 하나는 확장. 요런 뭐예요? 변주의 언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걸 이제 이 논문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117쪽 2장 대칭순환적 대꾸. 자, 이 책의 연구 방법은 뭐예요? 한국 모더니즘 시에 나타나는 언술 구조로서 반복과 변주를 어떤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랬어요? 미적 효과와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서 구조와 원리를 규명하겠다, 밝혀보겠다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형식적 요소, 형식적 기법적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 구조와 원리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게 1차 목표인데 이상도 그렇고 백석도 앞으로 공부할 거고 다 그런데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는데 더 나아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개별시가 갖고 있는 시적 의미, 그죠? 내용, 주제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이상이 사용하는 이러한 반복과 변주의 형식과 기법, 즉 대칭 순환적 대꾸라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대칭 확장이라는 이 언술 구조,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법, 형식과 기법 속에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 여기까지 도달하면 사실은 더 연구가 진행이 많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구조와 원리까지 밝히는 것만 해도 그죠? 일단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의미까지도 밝혀내면 더 좋죠. 그게 지금 옆에 나온 것입니다. 제목에 보세요. 죽음 충동과 주의상서. 그러니까 중간에 요것들은 생략돼 있어요. 요게 뭐냐 이게 생략돼 있고, 그래요? 요게 해당되는 게 뭐예요? 대칭 순환적 대꾸고, 요게 해당되는 게 뭐예요? 죽음 충동과 주의상서예요. 죽음 충동과 주의상서는 우리가 앞에서 뭐예요? 개념적 해석의 차원에서 그죠? 공부한 것들 중에 여러 개념 중에 들어있죠. 그죠? 죽음 충동은 누구의 개념이에요? 프로이트의 개념이고, 주의상서는 누구의 개념이에요? 락강의 개념이고, 이 개념들을 우리가 앞에서 다 한 번씩 공부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요 2장에서는 미리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상이라는 시인이 이 변주의 방식으로서 구사하고 있는 대칭순환적 이 대꾸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미적 효과와 기능을 얻어내고 구조와 원리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시적 주제는 죽음 충동과 주의 상서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이 제목만 놓고 지금 우리가 그런 내용을 이 2장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런 의미까지 도달했는지 이제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죠? 분석과 해석의 과정이 중요하니까 이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작품은 여기 2장에 해당되는 작품이 몇 편 있어요? 하나, 둘, 세 편이에요. 그죠? 세 편의 작품에 이 공통된 결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중에 나한테 이메일로 질문한 학생이 있어요. 1차 과제물 목차를 16일까지, 목차와 계열을 16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하고 질문한 학생이 있는데, 근데 그 학생의 이 예를 든 질문은 너무 주제론적인 접근이에요. 예를 들면 김춘수 시에 나타난 허무의식과 실존주의와의 관련성, 뭐 이런 예입니다. 누가 질문했는지는 이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면 그런 건 처음부터 주제론적인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물론 주제론적으로 접근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된다는 법은 없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이 기법에 대해서, 이 기법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담았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다 생략돼 버리고 이것만 갖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김춘수 씨에 나타난 허무의식이라는 것하고 철학에서 얘기하는 실존주의라고 하는 걸 연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식과 방법, 이건 형식, 이건 방법에 해당되겠죠. 이건 내용이고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당면한 발표문 목차 작성하는 거니까 또 진도를 나가다가 또 옆길로 샜는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학생들은 아직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주제론적으로 접근해서 안 될 건 없지만 이것만 계속 연구한다는 거예요. 뭐 시의식이 어떻다, 누구의 시 정신이 뭐다, 그죠? 그 속에 어떤 허무의식이 나타나 있다, 뭐 이런 것은 다 주제론적인 거죠. 이것하고 뭐 예를 들면 실존주의를 결합시켜 본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신주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철학적인 어떤 개념들이 있겠죠. 이 차원에서 계속 연구를 하면 이것도 형식에 대해서도 요건 이제 방법론인데, 시인은 이렇게 시를 썼겠죠. 시인은 어떤 과정으로 시를 썼을까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의식, 시정신을 갖고 허무의식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론, 언어, 그죠? 시적 표현 방법을 통해서, 그죠? 언어적 혹은 시적 표현 방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시라는 언어, 그죠? 형식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의 이런 작품, 김춘수의 작품 이런 걸 연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연구자의 관점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역순이죠. 우리는 역순으로 가야 돼요. 이 형식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라고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야 되죠. 시인은 이렇게 해서 이 시가 나왔을 텐데 우리는 이 시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뭐예요? 형식과 기법에서부터. 왜냐면 이게 물정이니까. 여기로 우리가 처음부터 김준수의 A라는 시에는 허무의식이 있구나. 그래서 이걸 실존주의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이렇게 가는 것은
물증을 찾는 게 라기보다는 요 시가 허무의식을 담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약간의 심정이거든요. 지금 뭘 비유하는 것입니까? 형사가 범인 찾는 걸 비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학 연구하는 것을 살인사건이나 범죄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범죄사건에서부터 뭘 어떻게 해요? 사건을 재구성해가지고 너가 범인이지 라고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물증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죠. 네? 범죄 현장에서 머리카락도 찾아내고 지문도 찾아내고 발자국도 찾아내가지고 과학적으로 그건 물증이 되는 거니까 차근차근 이 추적을 해 나가는 거죠. 이 물증으로부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의미를 표현했구나. 그러면 형식 기법으로부터 그걸 분석하고 해석해서 거꾸로 가는 거죠.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이 시인이 이런 형식까지 도달했구나. 그 과정이 바로 무슨 과정이에요? 분석과 해석의 과정이죠. 근데 심정적으로 여기서부터 계속 출발한다. 어떤 시에서 이 시는 주제가 허무의식이다. 김춘수 씨의 이 작품의 주제는 허무의식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 나타난 허무의식을 당시 50년대 유행했던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조하고 연결시켜보자. 예를 드는 겁니다. 그 학생이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서 질문했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질문한 학생을 내가 이제 뭐 비판하거나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그 질문한 학생에게도 답변을 주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인 답변을. 질문 안 한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비유로 하자면 이건 심정 이 작품이 허무의식이다라고 그죠?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의 주제를 바로 처음부터 접근해서 그걸 더 뭐라고 할까요? 더 일반론적이고 포괄적인 철학 사조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거니까 이 형사가 범인을 찾는 이 과정에서 이 물증으로부터 이 과정이 다 생략돼 버리고 이런 건 다 생략돼 버리고 여기서만 계속 노는 거거든요. 여기서만 자꾸 연구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물증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쓴 논문을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내가 읽어보거나 다른 학생들이 읽어볼 때 또 비유를 하면 형사가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하고 재판장에 갔는데 뭐예요? 물증을 제시하라 그러니까 물증을 잘 제시 못하니까 무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논문을 쓴다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입증을 해야 되니까 요 안에서 주제만 이 작품의 주제를 포착해가지고 그걸 어떤 철학 사조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식의 방법을 가지고 이번 학기에 과제물을 한번 제출해 보겠다라고 목차를 짜면 상당히 뭐예요? 어려워진다. 여기서 어떤 물증을 어떤가 포착해서 그 물증을 분석해서 또 해석해서 물론 여기까지 가도 좋고 아니면 여기까지 가도 좋은 거죠. 꼭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작품이 어떤 형식적 기법적 요소가 갖고 있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이런 기능과 그것이 갖고 있는 원리까지만 얘기해도 충분히 남들이 김춘수든 김수영이든 이상이든 그 작품에서 남들이 포착하지 못한 어떤 그 기법적 특성과 그 원리 같은 거, 그죠? 비밀을 찾아내면 그것으로 충분히 성공이죠. 반드시 의미까지 다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욕심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의미를 밝혀내면 좋은 것이지만,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교재가 일관되게 이 형식적 기법적 요소로부터 이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이 시인이 여기에 도달했는가를 밝혀내고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얘기했지만 형식적 기법적 특성을 어디서 찾느냐? 나는 반복과 변주라는 것에 그죠? 주목했죠.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반복과 변주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형식적 기법적 특성 중에서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아주 많죠. 시의 형식적 기법적 특성은 너무 많은데 이미 다 얘기했지만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뭐예요? 시의 구성 요소가 의미, 두 번째는 운율, 3. 이미지, 4. 비유와 상징, 5. 화자와 어조. 그럼 여기에
요게 내용이고 요게 형식이잖아요. 그럼 이 중에 운율이든 이미지든 비유와 상징이든 화자와 어조 중에 이건 큰 틀이고 이 안에 또 운율만 해도 여러 개의 작은 세부 사항이 있고 이미지만 해도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고 비유와 상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고 화자와 어조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중에 어딘가 이렇게 자기가 포착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내가 처음부터 김춘수 씨는 내가 이걸로 한번 해보겠다. 이게 처음부터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작품을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어떤 구상을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작품을 읽다가 보니까 아, 이 작품에 이런 요소들이 뭐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물정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요런 특징이 계속 나타나는구나. 아, 남들이 이건 잘 발견하지 못했겠지? 내가 이걸 가지고 뭐야? 요걸 포착해가지고 운율 중에서 뭐, 이미지 중에서 뭐, 비유와 상징 중에서 뭐, 화자와 어조 중에서 어떤 부분을 포착해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해석해서 그죠? 여기까지라도 해볼 수 있겠구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의미까지 한번 밝혀볼 수 있겠구나. 이럴 때 이제 뭐가 그죠? 독자적인 그죠? 자기 나름의 목차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포착을 잘해야 돼요. 그 포착을 할 때까지 뭐예요? 어떤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까? 아무 선입견 없이 작품을 여러 번 읽어야 돼요.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전문가들도 최소한 3번 읽어야 그 포인트를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될지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논문을 쓸 때도 최소한 이상 전집을 이상만 예를 드는 겁니다. 뭐 다른 시인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상 전집은 최소한 3번 정도 더 많이 읽으면 더 좋죠. 왜? 더 5번 읽고 하면 남들이 포착 못한 그 출발점을 더 찾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 16일까지 목차를 작성해서 낸다면 지금 이미 뭘 해야 돼요? 작품을 계속 읽어야 돼요.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한 것하고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내가 여러 이상 연구들이 많잖아요. 논문들이 많잖아. 인터넷에 딱 치면 뭐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내가 뭘 찾아내가지고 한 거하고. 그죠? 논문 목차 제출한 걸 딱 보면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아, 이거는 자기가 했구나. 아, 이거는 남의 걸 모방했구나. 심지어는 뺏겼구나. 그죠? 이런 게 금방금방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작품에서 새로운 걸 찾아내는 노력이 지금부터 진행돼야 내가 한 번에 지금 연기를 했잖아요. 16일이나 연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된다. 시간이 촉박하면 어떻게 해요? 뒤늦게 시작하면 자꾸 뺏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가지고 자꾸 힌트를 얻으려고 그러고 여기서 짜집기 해가지고 막 뭘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죠? 새롭게 자기가 발견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대체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큰 게 아니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고 이런 거 말고 근대성 뭐 예를 들면 뭐 현대성 뭐 실존주의도 그 중에 하나인데 실존주의 이런 큰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거. 원래 물증은 구체적이고 작은 거예요. 범인을 잡는데 큰 게 필요 없어. 머리카락 하나만 찾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머리카락 하나만 찾아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범인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게 과학 수사잖아요. 문학 작품 연구, 문학 연구도 과학 수사에 가깝게 물증을 분석해서 자기가 얻어낸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 이 결론도 거창한 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이게 어떤 철학적 사고까지 갈 필요도 없어.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것도 여기까지도 안 가도 돼요. 요 안에서 그냥 자기가 그죠? 도출할 수 있는 데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너무 강박관념에 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연구를 통해서 내가 엄청난 걸 지금 이장 씨든 김춘수 씨에서 발견해야 되겠다. 이렇게 욕심내면 거기서 실패를 하게 돼요. 왜? 건너뛰니까 자기가 찾아낸 물증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에 아무 논리적 근거 없이 비약해가지고 결론을 큰 얘기, 뭐 실존주의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물정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데까지만 얘기하면 돼. 이 논문은 이제 여기까지 갔지만 반드시 어떤 주제까지 얘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오감도 제1호인데, 우선 어떻게 지금 작품에다가 내가 여러 가지 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반복과 변주가 일어나는 것을 조금 더 확실히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선 1년, 2년, 3년, 4년 앞에 가로 안에 대문자 A, B 이렇게 쓴 것은 역시 이겁니다. 변주 지워졌네요. 반복과 변주할 때 변주가 1년, 2년, 3년, 4년 가면서 어떤 어미론적 연결이 되고 있는가. A, B, C 이렇게. 그거부터 볼까요? 큰 틀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1년은 A입니다. 근데 2년이 B예요. 그죠? 근데 3년을 보면 B-라고 되어 있어. 왜 B-일까요? C가 아니고. 이것은 2년의 연속입니다. 2년은 제1의 아예부터 제10의 아예까지 무섭다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요 문장 자체를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요건 조금 이따 하고 큰 틀부터 먼저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3년은 B-예요. 왜냐하면 11부터 13까지 다시 지금 반복하거든요. 그 다음에 C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A-가 됐어. 왜 A-가 됐을까요? A를 변형시킨 거야. A를 그대로 가져왔으면 A겠지. 보통 우리가 시작하는 년에서 A가 나타나고 끝날 때 또 A가 나타나는 걸 뭐라 그래요? 수미상관. 그죠? 수미상관. 시작과 끝이 똑같아. 보통 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반복 기법이죠. 근데 이것은 완전한 수미상관이 아니야. 잘 보세요. A에 1이라고 동그라미 1이라고 한 것은 문장을 의미합니다. 2. 이게 바뀌어가지고 2, 1이 됐는데 2가 그대로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1이 그대로 나타난 것도 아니야. 그 문장이 바뀌었어. 그래서 2-1-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완전히 똑같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A-다. 반복이긴 반복인데 변형된 반복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먼저 연마다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를 보세요. 동그라미는 여기서는 1, 2, 3 이렇게 되어 있죠. 1문장, 2문장, 3문장은 사실은 완벽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아까 우리 따진 이 6가지 결속 구조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회귀, 부분회귀, 병행구문, 환원, 대용형, 생략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제1의 아예가 무섭다고 그러고 제2의 아예도 무섭다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병행구문이잖아. 기억나죠? 병행구문은 바뀌지 않는 기본 부분이 있고 그 중에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가 바뀌어요? 1, 2, 3, 4부터 10까지가 바뀌죠. 1부터 10까지. 또 뭐가 바뀌어요? 가라는 조사가 도라는 조사로 바뀌어요. 그거 말고는 똑같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완전 회귀는 아니죠.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회귀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바뀌는 부분이 있어. 이게 병행구문이죠. 전형적인 병행구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똑같은 3이라고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병행구문도 크게 보면 회귀, 반복에 속하니까. 그 다음에 B-로 가보세요. B-도 11부터 13까지 다시 반복돼요. 그래서 333이라고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C를 보면 4554예요. 4554. 이것은 4번 문장이 1행하고 4행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5번 문장이 중간에 반복돼요. 이 구도가 조금 특이해요. 이 구도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상하로 대칭이죠. 중간을 치고. 그래서 이거는 대칭적 구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순환이에요. 4, 5, 5, 4니까 반복되죠. 왕복이라도 볼 수 있고 순환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작품은 크게 전반부가 3년까지가 전반부고 4연, 5연이 후반부인데 4연, 5연에서는 전반부의 내용이 뭔가 바뀌어요. 왜 바뀌나? 이전에는 13명의 아이가 다 무섭다고 그랬거든요. 13명의 아이가 모두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에 가면 그 중에 한 명이 무서워도 좋고 그 중에 2명이 무서워도 좋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전의 내용, 즉 전반부의 내용을 사실은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전반부에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반대 얘기를 해요. 정반대는 아니지만 A를 얘기했다가 not A를 얘기하는 거야. A가 아니라도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다시 마지막 연을 보세요. 이것도 not A죠. 왜냐하면 1년의 내용을 그죠? 허무는 1년에 얘기했던 것을 의미를 그죠? 정복시키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1년에서는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고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년에서는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고 지금 앞에 제시했던 내용, 자기가 했던 내용을 번복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모순이라고도 하고 이율배반이라고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좋소 이랬어요.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한다고 한 것이 1년인데 끝날 때는 질주 안 해도 좋다는 겁니다. 보통 누가 이런 얘기하면 이건 헛소리죠. 헛소리.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상식에 어긋난 얘기라고.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하는 거니까 모순이죠. 그런데 이런 시를 통해서 이상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했는가. 우리가 차근차근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 이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왜 꼭 굳이 13이냐? 왜 13명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냐? 그리고 그 중에 1인의 아이도 무섭다 그러고 두 번째 아이도 무섭다 그러고 13명 아이까지 다 무섭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죠? 이 작품이 이제 이상시에서 대표적으로 반복과 변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해석을 이제 해봅시다. 119쪽입니다. 자, 바로 그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제 해석을 할 때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13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119쪽 둘째 단락입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B에서 제1의 아예에서 제10의 아예까지만 제시하고, 그죠? 2연에서 13까지 계속 해도 되는데, 왜 13명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2연에서는 10명까지만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3년 가서 다시 11부터 13까지 다시 반복해야 해요. 처음부터 13명을 다 열거하면 되는데, 왜 한번 나눴을까? 여기에 뭔가 힌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숫자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지금까지 13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었죠. 온갖 해석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것은 13이 그 당시 우리 한반도 한국의 도가 13개 도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또 해석 중에 하나는, 많이 알려진 해석 중에 하나는 예수의 제자가 12명인데 예수까지 합하면 13명이다. 13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불길한 숫자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13일의 금요일 이런 거 있잖아요. 13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그죠? 뜬금없는 해석이고, 자, 지금 그 해석도 보세요. 해석도 분명한 물증을 갖고 해석해야 되는데 너무 비약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구조로부터 해석을 해 차근차근. 내가 접근하는 해석은 뭐예요? 13위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2연에서 10명까지만 했고 3년에서 다시 11부터 13까지 한다는 여기서 이 숫자의 비밀을 일단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119쪽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이것은 일단 시인이 1에서 10까지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죠. 그러니까 2연에서 1부터 10의 아예까지만 얘기한 거죠. 그러면 3년에서 11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10까지를 하나의 단위로 봤으니까. 그럼 11부터 어디까지 갔어요? 13까지만 갔죠. 그러면 결국 13 중에서 13이라는 13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1과 3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해석하는 관점은 이게 구조로부터 물증을 가지고 도출하는 방법이에요. 1과 3을 중요했기 때문에 이상은 13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1 플러스 3을 얘기한 거예요. 13이란 게. 자기 나름대로는 뭐예요?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죠. 일종의. 숫자를 가지고 자기가 의미를 도출해낸 것인데 1과 3을 결합한 게 13이야. 알겠습니까?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한가 하면 이 한 편의 시를 잘 해석하려면 다른 시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보면 이런 작품을 이상이 또 썼어요. 어떤 작품 썼나 하면 112쪽 보세요. 112쪽. 112쪽 미리 가서 보면 여기 숫자만 가지고 시를 쓴 게 있습니다. 어떤 숫자를 가지고 시를 썼어요? 132쪽. 132쪽. 1 플러스 3, 3 플러스 1, 3 플러스 1, 1 플러스 3, 1 플러스 3.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1과 3이라는 숫자를 이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13이 중요한 게 아니고 1과 3이 중요한 거야. 이 신에게는. 그게 자기로서는 상징적인 어떤 숫자인 것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작품을 통해서도 증거를 물증을 찾을 수 있어. 이런 거죠. 내가 오늘 계속 비유를 어디다 드는 거예요? 형사가 범인을 찾는 걸 드는 거예요. 이 물증을 찾을 때 안방에서 살인이 일어났는데 안방에서 그죠? 머리카락 하나를 발견했어. 그죠? 근데 안방 그 옆에 거실에 있는데 거실에서 신발이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죠? 요 하나의 작품 속에서 이 머리카락을 찾고 다른 작품에서 신발을 찾으면 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물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연구할 때 한 편 속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한 편 속에서 물증을 찾기가 어려우면 다른 시에서 물증을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한 학기 우리 학생들한테 시를 4편 정도 그죠? 연결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시를 4편. 자기가 어떤 걸 포착했으면 그 한 편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 한 편과 관련해서 다른 한 4편 정도, 최소 4편을 연결해서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것을 주장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방식이죠. 요게 하나의 시고 요게 하나의 시면 요 안방에서 발견된 물증하고 거실에서 발견된 물증을 상호 연결시켜서 이 범죄를 재구성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이 13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1과 3이라는 그 숫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럼 도대체 1과 3의 어떤 상징적 의미를 이 상은 생각하면서 이렇게 썼을까 하는 겁니다. 120쪽입니다. 둘째 줄 보세요. 이걸 이제 해석하는 차원도 1과 3을 해석하는 차원도 많을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상은 시인이기도 하지만 직업이 뭐예요? 건축기사였어요. 건축기사가 하는 게 뭡니까? 건물 짓는데 설계도 만드는 거. 기사, 건축기사. 이 사람은 수학과 기하학 여기에 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축 설계도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치밀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 숫자를 가지고 지금 상징적 의미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보는 이 수학적 머리는 1은 1차원의 세계고 3은 3차원의 세계야. 그러니까 1차원은 선이 하나죠. 선이 하나. 2차원은 선이 2개죠. 3차원이 뭐예요? 선이 2개면 우리가 얘기하는 좌표입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 선이 하나고 선이 2개면 이게 좌표가 되죠. 이 X라고 하는 것은 여기 X축, Y축. 기사니까 많이 했을 거 아니야. X, Y축. 이게 2차원이야. 1차원은 선이 하나인 거고 3차원은 여기 선이 하나 더 있으니까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죠. 이 입체적으로 사물이 형성되는 이 공간이 시공간이 3차원 세계잖아요. 우리는 지금 3차원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서로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은 1차원이고 3은 3차원이야. 그럼 13은 뭐야? 13은 1 플러스 3이니까 이건 4차원을 하고 13이라는 것은 1차원 플러스 3차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4차원을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120쪽. 따라서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따라서 13은 1차원과 3차원이 결합된 4차원을 의미하며 좌표 혹은 입체의 공간성에 시간성을 결합한 시공간으로서 세계 전체를 상징한다. 이 이상은 이 세계 전체를 13이라는 숫자로 어떻게 해요?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건축기사이기 때문에 수학에 능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상징적 의미를 여기다 부여한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 해석의 과정입니다. 시간성과 공간성을 결합한 세계 전체라는 관점에서 그런 의미를 가진 의미에서 13은 완전수의 개념이라는 거죠. 이거 수학의 개념인데
밑에 주가 나옵니다. 완전수가 뭐냐? 완전수는요, 다른 숫자들을 합해서 그 숫자가 되는 거. 이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다른 숫자를 합해서 그 숫자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학자들이 찾은 게 6입니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6이에요. 이런 숫자가 많지 않아요. 완전수. 거기 줄을 한번 보세요. 10번 주. 6이 완전수고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6이고, 그 다음에 28, 496, 8128, 이런 정도를 찾아낼 수 있어요. 옛날부터 이 철학하던 사람들,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은 철학자이자 수학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 그런데 완전수 개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분을 합해가지고 전체를 만드는 겁니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예요. 이 13이라는 것은 이상에게는 이 세계 현대사회 전체를 의미하는 일종의 완전수 개념인데, 왜 1이라는 부분과 3이라는 부분을 합해가지고 완전한, 자기가 이 세상을 상징하는 완전한 숫자를 만들어냈으니까 이게 완전수 개념이죠. 그래서 진짜 완전수하고는 다른 거지만 자기가 실을 쓰면서 만들어낸 완전수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머리로 이 13이라는 숫자를 썼다는 겁니다. 건축 기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13이라는 숫자는 이 사람에게는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완전수에 가까운 개념인데, 이 완전수는 부분을 더해서 전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6인 것처럼. 그러면 1 플러스 3이 4의 4죠. 1차원 플러스 3차원의 4차원이라는 것이 이 완전수 개념을 그런 개념으로 이 숫자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상이.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13인의 아예는 바로 한국 사회, 당대 한국 사회 전체를 의미하거나 혹은 현대 사회 전체, 13인의 아예는 인간 전체를 얘기한다.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중요해요. 왜 13이 현대 사회 전체를 의미하느냐? 이 설명이 바로 뭐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그 과정의 물증을 가지고 분석해서 해석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13이라는 숫자는 현대사회 전체다. 이렇게 바로 해석하는 것은 약간 뭐예요? 설득력이 부족하고, 그것에 물증을 대고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이 이번 과제를 통해서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작품에서 구체적인, 그죠? 물증을 분석해서 어떤 해석을 하는 거. 바로 그죠? 너무 이런 주제를 바로 가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래야 그게 물증을 가지고 작품을, 그죠? 분석하는 과정이다. 자, 이제 또 넘어갑니다. 120쪽으로 갑니다. 아까 얘기한 거니까 이건 좀 빨리 넘어갑니다. 대칭적, 120쪽 밑에서 6째 줄. 대칭적 대꾸 및 순환적 대꾸를 형성한다. 그죠? 어디가? 시가. 아까 내가 시를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1년, 2년, 3년까지인데 1년, 2년, 3년까지는 13명의 아예, 즉 현대사회의 모든 인간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죠?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것은 공포죠. 불안과 공포입니다. 현대인들은 현대사회의 구조 속에서 다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그죠? 고통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1년, 2년, 3년까지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4년부터는 이 얘기가 좀 달라져. 그 중에 1인의 아이가 무슨 아이라도 좋고, 그 중에 2인의 아이도 무슨 아이라도 좋다는 것은, 무슨 아이가 13명 다 무섭다고 그랬다가 얘기가 바뀌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작품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정엄명제라고 했죠. 밑에 둘째 줄, 정엄명제가 이제는 부정명제로 바뀝니다. 뭐뭐가 아니라도 좋다. 이게 부정명제거든요. 반드시 뭐뭐다. 이건 정엄명제고, A는 뭐다. 이게 정엄명제고, A는 뭐가 아니다. 이것이 부정명제인데, 부정명제를 사용하면 정엄명제에 허점이 생겨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아니라도 좋다는 거니까, 그죠? 그럼 별 주장에 뭐예요? 정당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작품은 결국은 121쪽 위에서 5째 줄, 후반부의 전개는 전반부의 방향성과 의미를 무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내용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센스를 난센스하게 만든다. 이게 이 작품의 중요한 후반부의 특성입니다. 예를 들면 전반부에서 무슨 주장을 해놓고 후반부에서 내 주장은
내 주장은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하죠. 내 주장은 믿지 않아도 돼. 그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의미를, 그죠? 스스로 부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언술 구조를 사용하는 걸까요? 자,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121쪽은 이 시가 전체적으로 대칭적 대꾸를 사용하고 또 순환적 대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제 한번 가봅시다. 왜 어떤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이런 대칭적, 순환적 대꾸를 사용하고 어떤 효과와 구조와 원리를 가집니다. 그게 상세하게 지금 서술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내가 다 얘기하지 않고 결론으로 바로 갑니다. 우리 학생들 수업 시간에 이 설명을 좀 참고해서 교재의 내용을 좀 정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122쪽 밑에서 8째 줄입니다. 결국 이 시는 전반부의 병행구문이 가지는 점층적 대꾸. 왜 점층적 대꾸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앞에서 건너뛰어 버렸는데, 자, 전반부를 한번 봅시다. 2연과 3연을 보세요. 우선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이 시가 대칭적, 순환적 대꾸인데, 전체적으로는 2연만 놓고 보면 2연은 어떤 대꾸일까요? 어떤 변주일까요? 1부터 10까지를 나열하잖아요. 그죠? 2연입니다. 제1의 아예가부터 제10의 아예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우리가 변주의 방식이 1차 5가지 있었죠. 병렬, 그죠? 대비, 대칭, 순환, 점층. 이게 1차 범주로서 5가지고 또 5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이유는 대체로 이거 10번 나열하니까 10번 똑같은 걸 병행구문을 나열하니까 병렬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1부터 10까지 이게 점층적으로 가죠. 왜?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제2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러니까 갈수록 어떻게 돼요? 누적되어 가지고 이게 1부터 10까지 가면서 점층적으로 의미가 강조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의미 구조를 따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부분적으로 놓고 볼 때 병렬이 아니라 점층이라는 겁니다. 점층적 대꾸요. 그런데 이 시 전체로 보면 이건 2연만 놓고 본 것이고 전체로 보면 대칭과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내가 최종적으로 이 작품의 변주의 방식은 이걸 가지고 제시한 거죠. 이걸 제시했어요. 근데 대칭의 언술 구조는 대체로 양가성을 가져요. 왜냐하면 상하 혹은 좌우로 이게 대칭을 이루면 이 두 가지가 보통은 뭐예요? 대립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양가성. 두 가지 가치가 서로 공존한다. 지금 이 작품만 봐도 1년에 등장한 것하고 A하고 마지막 5년인가요? 4년인가요? 5년이죠? 5년 A-가 이게 완전 수비 상관이 아니고 A의 의미를 완전히 이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구조로 이 상하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칭인데, 그죠? 이것이 바로 양가성을 이룬다. 이게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 작품의 구조와 원리에 해당됩니다. 그것도 지금 내가 이 문장 속에 다 서술되어 있는데 지금 건너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뭐예요? 그 양가성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양가성은 이 대칭 구조로부터 오는 거예요. 대칭 구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의미 구조, 이 구조와 원리가 양가성이라는 구조를 갖는다. 앞에 의미가 뒤에 무의미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양가성의 기본 구도이고요. 문제는 이게 왜 대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단일 구조가 아니고 단일 변주가 아니고 복합 유형이냐, 단일 유형이 아니고 복합 유형이냐. 이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동시에 여기서 순환이 어디서 일어나요? 4연에서 일어나죠. 4, 5, 5, 4. 요 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요 순환이 일어나는 요 구조가 여기 4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작품 전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A-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A로 건너가서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대칭이자 순환이다.
나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물론 이 작품의 언술 구조를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사람 연구자에 따라서는 내가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대칭을 이루는 동시에 다시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에서 가장 이 작품의 언술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연은 바로 사연이다. 이렇게 봅니다. 4554. 4554가 대칭이자 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이 작품의 언술 구조에. 이렇게 지금 전개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로 설명한 것이 문장으로 다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결론을 지금 간 거예요. 조금 속도를 내기 위해서 교재에 사실은 꼼꼼하게 이렇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내 설명을 참고하면서 정리할 때는 교재를 잘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세요. 자, 122쪽. 결국 이 시는 전반부의 병행구문이 가지는 점청적 대꾸. 이게 바로 2연이 대표적이에요. 3년도 마찬가지로 점청적 대꾸고요. 11부터 13까지 가니까 점청적 대꾸를 아까 시 4553, 4554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동시에 순환되는 그 시의 구도이자 전체적 구도인 대칭적 대꾸 및 순환적 대꾸 속에 삽입함으로써 삽입한다 그랬으니까 점청적 대꾸보다 더 핵심을 이루는 것은 대칭과 순환이라는 의미죠. 그게 삽입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 작품의 주제예요. 이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해요. 꼭 이 작품의 의미까지 안 가도 된다 아까 얘기했죠. 하지만 이제 이왕 여기까지 했으니까 의미까지 한번 밝혀보겠다. 이 오감도 1호라는 이 작품이 나타나는 반복과 변주가 어떤 미적 효과와 기능이 있으며 그것이 어떤 구조와 원리, 아까 얘기했던 이 양가성의 대립이라는 그 구조 원리를 가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이 시가 표현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막다른 현대사회의 공간에서 그죠? 골목은 막힌 골목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으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뚫린 골목이라도 뚫린 공간이라도 좋다 하고 말을 바꾸지만 처음에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13인의 아이가 막다른 골목을 질주하잖아요. 이 현대사회가 폐쇄된 사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막다른 현대사회의 공간에서, 즉 폐쇄된 현대사회 공간에서 공포를 느끼는 현대인들의, 즉 자아의 내면의식을 제시하는 동시에 명제, 방향, 의미 등을 모호하는 무의미와 부조리까지 제시하면서 순환구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비극성. 이 막다른 골목에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뚫린 골목이라도 좋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실제 현실은 폐쇄된 공간인데 정신적으로 이걸 무의미하게, 난센스하게 만들어 버림으로 해서 이 현대인들이 불안과 공포에서 빠져나와 보려는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내가 이 작품의 언술 구조를 어떻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이렇게 순환된다고 본 것은 그렇게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 현대사회의 막다른, 그죠? 폐쇄된 이 현대사회의 특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현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다시 순환해서 일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의미와 부조리를 제시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순환구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환구조 속에 갇혀있는, 순환구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비극성과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부둥 치는 거죠. 뭘 통해서? 의미를 난센스하게,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 역설의 방법을 통해서. 그죠? 현대사회의 이 막다른 폐쇄성과 공포와 불안을 해서에 대한 저항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에 접근하면 이것은 차근차근 형식적 기법적 요소에서 물증을 하나씩 분석해서 해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그죠? 이 작품의 의미까지 온 것인데, 이런 걸 생략하고 바로 이 작품 읽어보고 이 작품의 의미는 현대사회 자아의 분열된 자아식을 표현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 대충 얘기한 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주제를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제를 얘기하되 좀 더 치밀하게 형식을 분석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것은 물증이 되는데, 이거 다 생략하고 처음부터 이 작품 읽어보고 이 작품은 대충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 왔으니까 지금까지 이 작품은 현대인들의
분열된 자의식을 표현했다. 물론 맞는 얘기지만 그 두루뭉실하게 대충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도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시에 대한 의미를 도출해 보세요. 그러면 기존의 연구들이 많이 뭡니까? 이미 상식적으로 하고 있는 해석이 아닌, 그죠? 남다른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 이번 한 학기 동안 과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품 빨리 가봅시다. 꽃나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이제 온술 구조를 분석할 때 이 작품은 특이하게 하나의 연어로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의 연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도 내가 어디에 어떤 온술 구조를 가지고 변조의 방식을 갖고 있다 얘기한 거예요? 대칭과 순환을 갖고 있다고. 그럼 이 대칭은 연과 연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 연 속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이 대칭이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가로 대문자 A를 첫 번째 문장에 표시했고 두 번째 문장에는 B를 표시했고 세 번째는 C를 표시했고 네 번째는 D를 표시했고 다섯 번째는 F를 표시했죠. 다섯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E와 F가 있으니까 6개인가요? 그죠? 6개가 있는데 이 문장을 구조를 잘 보면요. A와 B가 서로 그죠? 대응되는 거고 C와 D가 대응돼요. E와 F가 대응돼요. 자, 밑에 이제 한번 분석 과정을 봅시다. 123쪽 위에서 둘, 넷, 6줄 보세요. 이 6개의 문장들 중에서 첫 번째 문장 A와 둘째 문장 B, 셋째 문장 C와 넷째 문장 D가 상호 대응하면서 충돌합니다. 자, A와 B만 놓고 볼까요? 벌판 한복판에 꽃나무 하나가 있어 그랬거든요. 이게 A입니다. B를 보세요. 근처에는 꽃나무가 하나도 없어. 자, A와 B는 서로 충돌합니다. 서로 모순을 일으켜요. 꽃나무가 하나 있다 그랬고 두 번째는 꽃나무가 하나도 없어 이랬어요. 그 다음 C를 보세요. 꽃나무는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를 열심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으로 꽃을 피워가지고 섰어 했거든요. D를 보세요. 꽃나무는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에게 갈 수 없어. A와 B의 관계, C와 D의 관계. 뭐예요? 어떤 것에 대한 추구라고도 할 수 있고 지향입니다. 자, A와 B의 관계, C와 D의 관계, E와 F의 관계는 일관된 자, A, C 이 계열은 어떤 것에 대한 추구예요. 그걸 우리가 지향이라 그러죠. 뭘 향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꽃나무를 향해 가는 거야. 꽃나무가 피어 있다. 근데 B는 꽃나무가 하나도 없다. C는 뭐예요? 꽃나무가 꽃을 피웠다. D는 뭐예요? 갈 수 없다. C는 뭐예요? E는 나는 달아났다. 그런데 흉내를 냈을 뿐이다. 그죠? A와 C와 E는 어떤 것을 행동하는 것이고 E와 D와 F는 그것이 좌절되는 것이에요.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칭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대칭은 두 가지죠. 작은 틀에서는 이것과 이것이 각각 대칭이죠. 큰 틀에서는 이것과 이것이 대칭이죠. 이해가 됩니까? A와 B, C와 D, E와 F가 대칭이고 이 A, C, E 계열과 B, D, E, F 계열이 서로 대칭이에요. 작은 틀에서 대칭이고 큰 틀에서 대칭이에요. 그것이 이 작품의 언술 구조입니다. 그죠? 언술 구조를 어떻게 그죠? 접근하는지 이해가 되죠? 아까 오감도 1호에서는 1년, 2년, 3년, 4년과의 관계에서 언술 구조를 지금 도출했지만 이것은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를 가지고 도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대칭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추구와 좌절. 그죠? 추구와 좌절. 뭘 향해서 추구하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갔다. 이것이 이 작품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죠.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죠. 이게 여기서 끝났지만 이상스러운 흉내를 내어서에서 끝나지만 이게 계속 순환된다는 겁니다. A, B, C, D, E, F 또 그게 끝나지 않고 반복되겠죠. 여기 순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내가 볼 때는 이 변주의 형식이 대칭과 순환이다. 첫 번째 우리가 분석한 작품과는 구조가 영 다르지만
이것도 대칭과 순환이고 이것도 대칭과 순환이다. 이렇게 놓고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왜? 원술 구조 전체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원술 구조는 일종의 전체적인 뼈대고 이제 살과 피도 해석해야 되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의미를, 핵심적인 단어를 해석해야 돼. 꽃나무가 있다 했는데 이 작품 전체의 중심 소재는 꽃나무죠. 그래서 제목도 꽃나무예요. 꽃나무에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데 꽃나무가 없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꽃나무가 도대체 뭐냐? 이것이 내가 해석하려고 하는 것인데 (125쪽으로) 가봅시다. (124쪽) 이제 지금 내가 말로 요약해서 설명한 것이 여기 쭉 나옵니다. 어딘가 하면 124쪽 밑에서 12째 줄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책을 정독하면서 정리해 보세요. 내가 말로 그냥 요약했어요. 결국 이 시는 단어, 절, 서술, 어미 등의 회기를 대칭적 대구 및 순환적 대구의 은술 구조와 결부함으로써 꽃 혹은 다른 타자에게 다가가려는 지향과 좌절에 지향하지만 좌절되는 것이 계속 악순환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다. 근데 꽃을 뭐로 해석했어요? 또 다른 자.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 그 다른 자. 자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꽃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꽃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꽃은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이상시의 이 화자들은 대체로 자아가 둘로 분열되어 있으니까. 둘 이상으로 분열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꽃나무를 또 다른 자아라고 일단 해석하고 그 다른 자아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지향이 나타나고 어디에서? A와 C와 E에서.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이 좌절되는데 B와 D와 E에서, F에서 그것이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 이걸 이 작품이 말하고 있다. 자, 이제 앞에 공부했던, 앞에 분석했던 오감도 1호하고 지금 이 꽃나무 두 개를 종합해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124쪽 밑에서 6째 줄, 8째 줄. 이처럼 이상의 시가 보여주는 역설, 무의미, 부조리. 그죠? 이것은 오감도 1호에서 우리가 도출한 것이고, 지향과 좌절, 이거는 지금 분석한 꽃나무에서 도출한 것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를 왕복하는 순환적 방법. 왜? 이 두 편 다, 그죠? 대칭적 대구의 순환적 대구가, 그죠? 순환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 작품도 순환이고, 이 작품도 순환이고, 이렇게 지금 내가 해석했으니까, 이 두 작품에 나타나는 이 순환적 반복은, 그죠? 반복 강박에 의한 죽음 충동. 반복 강박이 왜 나타나냐? 이상시에서 그 정신분석가 프로이트가 얘기한 반복 강박 같은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엇에서? 바로 이 대칭적 대꾸와 순환적 대꾸라는 이 언술 구조 속에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그 반복 강박 같은 게 나타난다. 왜 계속 이 언술 구조를 계속 왜 사용하느냐? 다른 건 잘 사용 안 하고 이것만 왜 계속 반복적으로 구사하느냐? 반복 강박 같다. 반복 강박은 주로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프로이트가 얘기했죠. 프로이트가 반복 강박을 사례로 들어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는 그 논문에서 죽음 충동을 설명하려고 반복 강박을 사례를 찾아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이 반복 강박에 의한 죽음 충동, 그리고 죽음 충동을 락강이 재해석한 게 주의상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의상서는 실제에 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죠? 실제라고 하는 것이 상상계와 상징계에 의해서 억눌려져 있다가 다시 그 실제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 속에 이렇게 나타난다. 그게 이제 락강의 설명이니까 실제 진입하는 주의상서의 개념과 연관해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117쪽 이 제목이 죽음 충동과 주의상서. 이게 결론적으로 여기에 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온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에. 그죠? 이상이 이 두 편의 시에서 보여주는 이 대칭적 대꾸는 공통적으로 순환적 이 반복을 보여주는데 이 순환적 반복은 반복 강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반복 강박과 관련되는 것이 죽음 충동과 주의상서거든요. 이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이 해석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시간이 거의 됐네요. 이 세 번째 사군까지 하려고 했는데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예. 이 작품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